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나투스 건강학과 참사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시리즈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의학사를 철학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 흐름들을 각각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사유 중심의 코기토 중심의 의학, 그다음에 지금 점차적으로 코나투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흐름을 훑어봤고요. 오늘 세 번째는 그 현대 과학들이 이 현대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코기토의 사유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에 데카르트와 뉴턴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세상을 기계적인 메커니즘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코기토의 사유 양식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한 300~4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달해온 게 현대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과학들이, 그런 환원적인 기계론에서 출발한 과학들이 한번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다른 사유 양식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코나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기토에서 출발했던 과학이 코나투스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여태까지 과학과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몸과 마음이라든지 또는 사유와 현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했던 사유 양식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사유 양식에 의해서 환원적으로 자연현상들을 탐구해 갔잖아요. 근데 그 탐구를 지속하다 보니까 그 끝에서는 또 새로운 사유 양식을 만나게 되더라. 그것이 저는 코나투스의 양식이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의학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구되고 있는 그런 학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화에 관련된 얘기죠. 진화 생물학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면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면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거의 메커니즘적인 사유 양식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인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과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유 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화고요. 이건 진화고요. 그 다음에 면역이고요. 이건 인지를 표시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 중간 이미지, 이 면역의 이미지는 사실은 우리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부의 이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여태까지 면역이에요. 면역. 그 병으로부터 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면역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환경 또는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면역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유 양식에 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지는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뇌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립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나를 지키는 것 또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지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인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진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말 또는 진화라고 하는 그 과학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100년, 200년 동안 아주 굉장히 오용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1859년에 다윈이 이제 중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용어가 이볼루션입니다. 이볼루션. 이걸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진화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있죠. 그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말 원어를 따져보면 그런 뜻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자연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볼루션을 표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처음 이 이볼루션을 번역했던 말이 엄복이라는 사람, 엠뿌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어는 사실은 이 진화가 아니고 이 천연이었습니다. 천연. 하늘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펼쳐진다. 하늘. 여기서 중국에서 하늘 그러면 그건 자연을 의미했잖아요.
연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원래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아주 잘 번역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용어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진화라는 말로 옮겼다는 건데, 거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던 것이죠. 당시는, 일본이, 한반도, 그리고 중국의 침략을 하고 있던 제국주의 침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할 논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진화였던 거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연선택의 원리, 원래는 자연선택의 원리인데, 그걸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로, 또는 자연도태라고 하는 말로 왜곡을 했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다윈의 진화론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이거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이다. 이게 자연의 원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더 씌운 거죠. 근데 자연 도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약한 놈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걸 자연 원리로 설명해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던 겁니다. 이 진화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역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의미는 천연이다. 하늘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연의 펼쳐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진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지향점이, 어떤 그 최종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볼루션 또는 천연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펼쳐진 겁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펼쳐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메커니즘을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 도태라든지 약육 강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왜곡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코나투스랑 비교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 코나투스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계에는, 자연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개체가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체들은 다 달라요. 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는 환경에 적응된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된 놈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놈은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놈은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죠. 그럼 그 개체가 자기 형질을 또 유전을 통해서 후손에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적응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많아진다. 이게 자연선택이거든요. 이게 자연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말이거든요. 자연 현상을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말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역량이 변이가 있다는 거죠. 존재 역량. 그래서 다양한 개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선택이 되잖아요. 이건 결과죠. 그렇죠? 결과예요. 결과가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죠.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다윈이 생각할 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여야만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유는 언어를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은 결과예요. 근데 코나투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존재 지속의 경향, 노력, 역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지속, 필연적 지향성이죠. 모든 존재자는 존재를 지속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재적인 힘이에요. 선택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게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자연 선택은 하나의 그 자연 현상 설명하기 메커니즘이 되지만, 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지향성에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은 결과죠. 결과에 대해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한다면은, 코나투스는 시작 단계의 그런 그 힘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피노자의 용어로 쓴다면 자연 선택은 소산적 자연이야. 내추럴 나추라타. 그러니까 자연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산적 결과로서의 자연이라고 한다면, 코나투스는 능산적 자연이죠. 나추란스.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해내는 자연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자연과 생산해내는 것으로의 힘으로서의 자연, 이게 구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자연선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됐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코나투스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을 어떤 소산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로서의 과학이었다고 한다면 능산적 자연을 탐구할 때가 됐다 이제는. 자연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떤 힘들이 어떻게 역동적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탐구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개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요. 물론 여기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이 우리 그 사회에 굉장히 유행을 했죠. 유전자가 자기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유기체를 조종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그건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각한 거고 사실은 그게 또 그 은연중에 우리 개체는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이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든지 개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다 보면 그것이 질서를 잡아준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코나투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존재 전체의 이익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의 이익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이익이죠. 생명은 그 자체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스피노자 에티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다. 결국은 공동체의 실존 역량을 증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코나투스는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선택의 논리는 그것을 개체 수준으로 이제 축소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나투스의 과학으로 진화를 설명하면 또 다른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면역입니다. 면역은 이제 이것도 사실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보호하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여태까지 나를 보호하는 것, 개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좀 달리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학의 역사에서 보면 두 가지 흐름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는 세포설과 지액설이고요. 하나는 클론 선택과 자기 연결망 이론입니다. 요거를 설명하면, 요걸 이해하게 되면, 이 코기토의 과학과 코나투스의 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세포설과 치액설입니다. 이건 이제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면역학의 창시자죠. 이 양반이 이제, 불가사리에다가, 장미가시를 이렇게 찔러놓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막 이런 그 세포들이 모여들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포면역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사리라고 하는 개체 안에는, 그런 어떤 세포들이 있다는 것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서 그 세포들이 이 물질에 대해 공격을 하고 가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포설의 초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환원적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 이것이 이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생체를 보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포설에서는 식균작용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체액설에서는 항원 항체 반응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포설은 그래서 초기에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많이 비판을 받죠. 이거는 생기론이다, 바이탈리즘이다,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 과학은 생기라고 하는 증명되지 않는 그런 걸 설명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밖에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학설이 아주 그 세포설과 체액설의 논쟁을 거듭해 왔지만 결국은 나중에 정리가 되죠. 두 개를 다 끌어안는 형식으로 우리 이제 세포면역, 체액면역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안에는 자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도 구분될 수 있다. 세포설은 주로 능산적 자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한다면 체액설은 소산적 자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생기론, 기계론 이렇게 나왔죠. 생기론, 기계론 여기 설명한 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오소바이오시스 그 어떤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호미오스타시스는 균형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는 건 소산적 자연일 수 있고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능산적 자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 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클론 선택과 자기 연결망 이론인데요. 자기 연결망 이론은 아직은 뭐 아주 극히 소수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이 굉장히 한때는 1980년대는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거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클론 선택설이 주류가 되는 뭐냐면 세포가 많이 있잖아요.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어떤 항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항원에 맞는 항원에 친화성이 있는 면역 세포들이 막 증식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그 이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론 선택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소산적 자연을 의미하는 걸 수 있습니다. 소산적 자연. 아까 많이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이론인데, 이건 이제 자기 연결망 이론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면역 세포는 면역 세포에 다양한 세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클론 선택은 그 중에서 특이성이 있는 세포들이 증식을 해서, 그 항원에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연결망 이론이라는 것은 내 면역 세포가 많은 것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개별 세포가 아니라 그것들의 네트워크, 연결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어떤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런 선택이론은 그 중에서 특이성이 있는 세포들이 증식함으로써 대응한다라고 하는 아주 알기 쉬운 설명인 반면에 자기 연결망 이론인 것은 그것은 이 어떤 특이성을 가지는 것들이 증식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이 걔네들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이성을 가지지 않은 나머지 여타의 면역 세포들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쳐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증식시킬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근데 클론 선택이론은 그것을 설명이 끝나는 반면에 자기 연결망 이론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세포들이 많아진 전체 내 세포, 면역 세포의 연결망,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결망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클론 선택은 특이성을 강조하고 자기 연결망 이론은 내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물질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클론 선택은 항원 항체 반응만을 강조한다면 이제 자기 연결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의 관계, 항원과 항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체성들의 관계, 그런 것들이 또 항원과 항원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연결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론 선택설은 주로 타자 인지죠. 나와 다른 것들을 인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 연결망 이론은 자기 인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설명하기 좋냐면 우리가 자가 면역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가 면역. 공격하지 말아야 될 내 안에 있는 내 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토피 같은 거, 그 밖에도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자가 면역질이 있습니다. 우리 루마티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결국 이제 자기 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자를 나와 다른 놈을 물리치는 것으로만 여태까지 면역을 생각했다면 지금부터의 면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를 인지하는 것, 나를 아는 것, 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은 자기와 타자를 구분해서 나를 지키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자기 연결망 이론은 타자를 포함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 현대 철학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 이런 면역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에스포지토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면역학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알프레드 토버 같은 의사이며 철학자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몇 명 있습니다만, 아주 주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현대 과학 이론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철학이 또는 새로운 세계관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자연관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진화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 사회, 제국주의 사회를 이끌어 놨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자연관이 이런 첨단 과학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연결망 이론은 클론 선택설은 자기 방어를 중심으로 한다면 자기 연결망 이론은 더 큰 자기를 만드는 것, 더 큰 나를 만드는 것. 결국 이제 제가 딴 데서 설명했습니다. 자기 배려랑 관계가 있어요. 자기 배려. 나를 배려함으로써 나를 더 큰 나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지과학인데요. 인지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1세대 인지과학, 2세대 인지과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1세대 인지과학은 인지주의, 연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안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표상으로서 내가 안에다 표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1대1 대응 관계를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객을 분류한 상태에서 1대1 관계를 얘기한다면 2세대 인지과학에서는 바깥에 있는 어떤 현상, 어떤 경험들을 내 속에서 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거울처럼 반사해서 내 속에다 표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하나의 필터를 거쳐서 내 속에서 재현해서 내가 어떤 내 뇌가 내 인지계가 뇌를 포함한 인지계가 어떤 새로운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주의라고 얘기해요. 철학에서 뭐 막 존슨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지 1세대는 재현이에요, 주로. 리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다시 한번 현시시키는 거죠. 리프레젠테이션이네요. 그다음에 연결주의, 그게 인지주의고, 연결주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거기서 새로운 현상이 생긴다. 이제 이머전스, 창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계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계산주의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합리적인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세대 인지과학에서는 체화된 역동주의라고 그래요. 체화된 역동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현이에요. 바깥의 현상을 내가 경험은 내 몸속에 새겨진다는 거죠. 내 몸속에, 내 인지계 또는 인지계 포함뿐만 아니라 내 몸의 다른 세포들, 다른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뭐 순환계에도 마찬가지로 그 경험을 어떤 재현한다는 건데 안에서 그래서 체현된다는 거. 인바디먼트 과학이 발달하죠. 그다음에 인액션, 이거는 실현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험을 내 안에서 실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깥에다 풀어놓는다는 거죠. 바깥에다 환경 속에 풀어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마음들이 풀어놓은 사회적 환경을 봅시다.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우리가 육교라든가 이런데 엘리베이터가 생겼잖아요. 지하철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우리 마음이 이제 바깥에 환경 속에 새겨져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인지를 하지만, 그래서 그걸 내 몸에 새기기도 하지만 내 몸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또 바깥 환경에 또 풀어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지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인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진화, 면역, 인지라고 하는 첨단 과학들이죠. 첨단 과학들이 여태까지 기계적 환원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코나투스라는 것 중심으로, 사유 중심으로,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그런 상태를 근거로 해서 설명해 왔지만, 지금은 코나투스의 과학이라고, 그런 과학들을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새로 해석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그런 연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새로운 세계관이 열릴 수 있다. 새로운 자연관이 열릴 수 있다. 새로운 인간관이 열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코기토의 과학과 코나투스의 과학을 분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코기토의 과학은 주로 메커니즘에 의존하죠. 그런데 코나투스의 과학은 미시적 힘들의 역동입니다. 미시적 힘들의 역동.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연계 다 돼요. 예를 들면 뭐 19세기 니체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힘의 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욕망 얘기하고 뭐 현대 철학자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무의식 발견하고, 그다음에 뭐 욕망 이론이 나오고, 뭐 정신 분석 나오고, 그다음에 들레즈 철학이 나와서 뭐 강도의 철학 뭐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류를 아직까지 형성하고 있는 코기토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살짝 벗어나서 이제는 미시적 힘들의 역동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면역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또 인지를 설명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기토의 과학은 미시적 수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 설명했잖아요. 아까 뭐 이기적 유전자들이 뭐 어떻게 미시적 메커니즘에서 돌아가고 쭉 하는 걸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나투스의 과학은 이 메커니즘 미시적 수동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 선택하는 것도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개체 자체는 어떤 주체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코나투스의 과학에 의하면 미시적 지향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포 하나가 아까 메치니코프의 세포 면역술에서 본 것처럼 세포 하나가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시적 지향이에요. 여기 미시적 지향. 지향은 미시적이되
근데 거시적으로는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코기토의 철학은 코기토의 과학은 거시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화라는 게 앞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면역이라는 것은 내 나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지라는 것이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코나투스의 과학에서는 어떤 그 거시적으로는 결정성이 좀 적죠. 여기보다. 그래서 열려 있는 그런 가능성, 열려 있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과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이런 그 코기토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과학을 참여한 사람이 제가 아직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에스포지토라든가 뭐 터보 같은 그런 분들 말고는 잘 안 보여서 이게 어떤 그 새로운 그 흐름을 아직은 만들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그 과학의 어떤 새로운 그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